김도연의 책 읽는 다락방 팟캐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연의 책 읽는 다락방 팟캐스트, 이번 한 주 문을 열겠습니다.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서 선풍기를 꺼냈습니다. 당연히 집에 에어컨은 없고요. 텔레비전도 없는데 에어컨이 가당치 않죠. 그런데 이제 선풍기를 사무실에 좀 에어컨도 있지만 놔볼까 싶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요새 날개 없는 선풍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날개 없는 선풍기. 근데 말이 안 된다. 왜 이렇게 의미가 이상하지? 봤더니 선풍기의 선자는 날개 선자잖아요. 날개를 이용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 그런데 선풍기에 날개가 없다면, 그냥 바람만 일어난다면 걔는 풍기죠, 풍기. 그래서 이상한데, 걔는 선풍기가 아니라 풍기인데 혼자서 피식 웃으며 그런 풍기문란인가? 하하, 이런 아재 개그. 그래서 좀 사물의 본질, 이름 짓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 혼자서 딴지를 걸어봤습니다. 저희는 농담 따위는 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20대 몸매를 닮은 군더더기 없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설령 가끔 재미가 없고 어쩜 이렇게 진지하냐라는 분들의 원성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20대 몸매 같은 방송, 군더더기 없는 팟캐스트, 잘 때 켜놔도 시끄럽지 않은, 소음이 없는 그런 방송을 지향합니다. 절대 제가 웃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하. 오늘은 안네 카레니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책은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가로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였는데 그 책을 한참 읽다가 보니까 러시아의 19세기 소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그 악령이라는 책을 그 책이 나와서 읽어보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몇 개 출판사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을 읽지 못할 바에는 그러면 꼭 내신 닭이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한번 읽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꼭 대신 닭이라고 할 정도로는 톨스토이가 너무 대단한 작가였지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사랑하는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에서 한 번쯤 소개를 해주셨으면 했는데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권까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세기 러시아가 낳은 위대한 예술가 톨스토이, 그리고 그가 남긴 최고의 리얼리즘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여기에는 스테판 공작이 나옵니다. 스테판 공작은 가정교사와 바람을 피운 사건 때문에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죠. 그래서 스테판 공작의 여동생인 안나 카레니나가 이들 스테판 공작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오게 됩니다. 페테르부르크에서 고위 관리의 아내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모스크바에서 보론스키 백작을 만나게 되고 말 그대로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이 브론스키라는 사람은 앞서 말했던 스테판 공작의 처제인 키티에게 구애를 하던 중이었고 그 역시 안나 카레니나에게 빠져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수렁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 소설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가장 의아해하는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사람, 행복한데
자기가 파멸인 줄 알면서도 왜 안나 카레니나는 젊은 브론스키를 선택해야 했나. 저 또한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인간의 마음은 복잡 다단하고 그리고 항상 모순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나 이 소설은 단순한 치정 소설은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자신이 갖고 있던 신념이라든지 종교 그리고 농민 문제 등에 대해서 그가 아주 치밀하게 고민한 흔적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시대상, 그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위선과 질투 그리고 신념과 욕망, 그뿐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 결혼 사이에서 계급, 그리고 종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간사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고민한 것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안나 카레니나의 그 사랑 안에 집약된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만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안나 카레니나는 세계 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이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가 러시아의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지요. 완벽한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던 작품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책은요. 위넴사에서 나온 세계문학 전집 219번째 안나 카레니나 1권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더 얘기 드리면요. 안나 카레니나는 3권으로 되어 있고요. 한 책이 500페이지 정도 되니까 한 1500페이지를 읽으셔야 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녹록지 않으시겠지만 읽다 보면 참 러시아 소설가들이 어떻게 소설을 쓰고 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지 점점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읽어드릴 곳은요. 바로 이겁니다. 안나가 이제 스테판 공작에 있던 모스크바에서 이제 젊은 브론스키를 만나고 그러면서 마음을 주고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아이와 남편이 있는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와서 남편이 역에 마중을 나왔을 때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 장면이 인상 깊고 중요한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지독한 눈보라가 몰아치며 객차의 바퀴 사이에서 기둥 위에서 역 구석에서 윙윙 소리를 냈다. 객차, 기둥, 사람 등 눈에 보이는 것마다 한쪽이 눈으로 덮인 채 그 위로 점점 더 많은 눈이 쌓여갔다. 눈보라는 순식간에 잠잠해졌다가 그녀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만큼 또다시 격렬하게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도 사람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유쾌하게 담소를 나누고 플랫폼의 널빤지를 삐걱거리며 돌아다니고 커다란 문을 쉴 새 없이 열었다 닫았다 했다. 사람의 구부러진 그림자가 그녀의 발밑으로 슬그머니 숨어들었고 뒤이어 쇠를 두들기는 망치 소리가 들렸다. 전보를 줘. 눈보라치는 어둠 속 저편에서 성난 목소리가 울렸다. 이리로 오십시오. 28호입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옷을 겹겹이 껴입은 사람들이 눈을 맞으며 달려갔다. 담배를 입에 문 두 신사가 그녀 옆을 지나갔다. 그녀는 공기를 흠뻑 마시기 위해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객차의 기둥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고자 머프에서 손을 뺐다. 그 순간 군인 외투를 입은 사람이 그녀 옆에 나타나 등불에 흔들리는 불빛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자마자 그가 브론스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모자의 차양에 손을 올리더니 허리를 굽히며 뭔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뭔가 도울 일은 없는지 물었다. 그녀는 꽤 오랫동안 아무 대답 없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가 그늘에 서 있긴 했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 표정과 눈빛을 보았다. 아니, 본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어제 그녀에게 그토록 강한 인상을 준 순종적이고 환희에 찬 표정이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도 브론스키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영원히 똑같은 수백 명의 청년들 가운데 한 명일 뿐이라고 그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고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만난 첫 순간부터 기쁨에 찬 자신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로서는 그가 왜 이곳에 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마치 그에게서 그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그녀가 있는 곳에 있고 싶어서라는 고백을 듣기라도 한 듯 그녀는 그 이유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다. 당신이 이 기차에 타고 있는 줄 몰랐어요. 어째서 모스크바를 떠나시나요? 그녀가 기둥을 잡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생기가 빛나고 있었다. 어째서 떠나느냐고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되물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서 떠난다는 걸. 그가 말했다.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장애물을 뚫기라도 한 듯 바람이 객차의 지붕에서 눈을 와르르 쏟아내리고 어디선가 뜯겨나온 쇠조각을 덜컹덜컹 흔들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기관차의 굵은 기적 소리가 구슬프게 음울하게 울려 퍼졌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눈보라도 지금의 그녀에게는 그 어떤 풍경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보였다. 그는 그녀의 영혼이 갈망하던 그 말, 그녀의 이성이 두려워하던 그 말을 입 밖에 꺼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격렬한 싸움을 보았다. 제 말이 불쾌하셨다면 용서하십시오. 그가 정중하게 말했다. 그가 공손하고 정중하게 그러면서도 너무나 확고하고 완강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듣기 거북한 말이군요. 부탁이에요. 당신이 좋은 분이라면 당신이 지금 한 말을 잊어주세요. 저도 잊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당신의 몸짓 하나하나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녀는 이렇게 소리치며 그가 탐욕스럽게 쳐다보는 자신의 얼굴에 엄한 표정을 지으려고 헛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고는 한 손으로 차가운 기둥을 잡고 승강구에 올라 재빨리 객차의 연결 통로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 작은 통로에 멈춰선 채 방금 전 있었던 일을 곰곰이 머릿속에 떠올렸다. 비록 자신의 말도 그의 말도 전혀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짧은 순간의 대화로 그들이 무섭도록 가까워졌음을 직감으로 느꼈다. 그녀는 이러한 사실에 놀라면서도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그곳에 서 있다가 객차 안으로 들어가 자기 자리에 앉았다. 처음에 그녀를 괴롭히던 매혹적인 긴장 상태가 되살아났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점점 심해져 그녀가 자기 안에서 지나칠 정도로 팽팽하게 긴장된 그 무엇이 툭 끊어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러한 긴장감이나 그녀의 머릿속을 꽉 채운 환상 속에서는 불쾌하거나 음울한 것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기쁘고 강렬하고 흥분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새벽녘 안나는 의자에 앉은 채 졸기 시작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이미 하얗게 빛나고 기차는 페테르부르크에 거의 다 온 상태였다. 그러자 집안일, 남편, 아들에 대한 생각과 오늘부터 앞으로 며칠 동안 부딪히게 될 일에 대한 걱정이 그녀를 애워쌌다. 기차가 페테르부르크역에 정차하여 그녀가 객차 밖으로 나온 순간 가장 먼저 그녀의 주의를 끈 얼굴은 남편의 얼굴이었다. 아, 어쩜 저희의 귀는 어째서 저렇게 생긴 걸까? 그녀는 차갑고 당당한 그의 모습, 특히 지금 자신에게 충격을 준 귀의 연골,
둥근 모자에 가장자리를 떠받친 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를 발견한 그는 버릇대로 입술을 다문 채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짓고 지친 듯한 커다란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를 맞으러 다가왔다. 그의 완강하고 피로한 시선과 부딪힌 순간 어떤 불쾌한 감정이 그녀의 심장을 조이는 듯 했다. 마치 그녀가 그의 다른 모습을 기대하기라도 한 듯. 특히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를 만난 순간 스스로에게 느낀 불만이었다. 그러한 감정은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느껴온 감정으로 위선과도 비슷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 감정을 남편과의 관계에서 종종 경험하곤 했다. 그녀는 예전엔 이러한 감정을 알아채지 못했으나 지금은 분명하고 고통스럽게 의식하고 있었다. 자, 보다시피 다정한 남편이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것처럼 다정한 남편이 당신을 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어. 그는 가늘고 높은 목소리로 느릿느릿 말했다. 그는 그녀를 대할 때마다 거의 늘 이런 말투를 사용했다. 특히 지금의 말투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롱이라도 해주고 싶다는 듯한 말투였다. 세루자는 건강해요? 그녀가 물었다. 이것이 나의 열정에 대한 보상의 전부인가? 건강해. 건강하고 말고.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명대사가 나오죠. 사랑이 시작될 때 불꽃이 튀게 만든 그 단어. 라면 먹고 갈래요? 그리고 사랑을 배신당했을 때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런데 이제 사랑을 해본 만큼 하고 사람을 만나보면 그 두 가지 말들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에는 이 두 가지 말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안나가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브론스키가 열차에 와서 툭 마음의 둑을 허물게 되죠. 그때 내민 말이 바로 라면 먹고 갈래요처럼 나는 그 사람이 좋다. 나는 네가 좋은데 너는 왜 집으로 돌아가냐. 이렇게 얘기하니 안나가 돌아와서 아, 우리는 정말 친하게 됐구나. 우리는 이제 건너지 말아야 할 곳을 건너가고 있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에 버금가는 말은 무엇일까? 안나가 기차역에 도착을 했을 때 남편이 마중을 나와 있죠. 그때 남편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희의 귀는 왜 저렇게 생겼담? 귀를 뭐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평생 살았던 남편인데, 애를 낳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냥 그 역에서 그 남편의 귀가 못마땅한 거예요. 말투도 조롱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에 버금가는 명대사가 저희의 귀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경멸스러워지고 멀어지는 게 정말 한순간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 복잡다단해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 안나는 남편과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남편은 자기보다 20살이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남편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브론스키를 향한 열병을 앓게 됩니다. 자, 이제는 2권으로 넘어와서요. 2권에서는 이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브론스키가 찾아오는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나 카레니나 2권 제4부. 집으로 돌아온 브론스키는 자기 방에서 안나의 쪽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난 지금 아프고 불행해요. 난 외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지 못한 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요. 저녁에 와줘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7시에 회의하러 나가서 10시까지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를 집안에 들여놓지 말라고 남편이 요구했는데도 그녀가 그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한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안나의 집에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브론스키는 올 겨울에 대량으로 진급하여 연대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끝내자마자 그는 소파에 들어 누웠다. 그러자 약 5분 동안 최근에 본 추악한 장면들에 대한 기억이 안나와 곰 사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몰입꾼 농부의 이미지와 서로 뒤섞이며 얽혔다. 그러다 브론스키는 잠이 들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어둠 속에서 눈을 번쩍 뜨더니 황급히 초에 불을 붙였다. 그게 뭐지? 꿈에서 본 그 무시무시한 것이 도대체 뭘까? 그래 맞아. 덥수룩한 턱수염에 왜소하고 지저분한 몰입꾼 농부가 허리를 굽히고서 무언가를 하다가 갑자기 프랑스어로 뭔가 이상한 말을 짓거린 것 같은데 그래, 꿈은 그것으로 끝났어. 그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무서웠던 걸까? 그는 다시 농부와 그 농부가 짓거린 뜻도 알 수 없는 프랑스 단어들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그러자 싸늘한 공포가 그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이따위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니. 브론스키는 이렇게 생각하고 시계를 보았다. 벌써 8시 반이었다. 그는 배를 울려 하인을 부르고는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서 꿈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은 채 약속 시간에 늦은 것만을 걱정하며 현관 계단으로 나갔다. 카레닌가의 현관에 도착할 즈음 그는 시계를 보고는 9시 10분 전이라는 것을 알았다. 회색 말 한 쌍이 메인 높고 좁다란 마차가 현관 앞에 있었다. 그는 그것이 안나의 마차임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내게 오려고 했군. 브론스키는 생각했다. 그러는 편이 더 낫겠지. 난 이 집에 발을 들여놓기 싫어. 하지만 아무렴 어때? 이제 와서 몸을 숨길 수도 없는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어릴 때부터 몸에 밴 몸짓으로 즉 부끄러워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의 태도로 썰매에서 내려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한쪽 팔에 덮개를 두른 수위가 마차를 불렀다. 사소한 것을 눈치채는데 익숙하지 않은 브론스키였지만 이때만은 그도 수위가 그를 흘기 쳐다볼 때의 놀란 표정을 알아차렸다. 브론스키는 문가에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 쿵 부딪힐 뻔했다. 가스등이 검정색 모자 아래에 핏기 없는 야윈 얼굴과 비버 털가죽 외투 안에서 반짝이는 하얀 넥타이를 똑바로 비추었다. 카레닌의 미동 없는 흐릿한 눈동자가 브론스키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브론스키는 인사를 했다. 그러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입술을 몇 번 깨물고는 한 손을 모자에 올려 보이며 지나갔다. 브론스키는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차에 올라 창문으로 덮개와 오페라 글라스를 받고 나서 몸을 숨기는 것을 보았다. 브론스키는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게 눈썹이 찌푸려지고 그의 눈동자가 아기에 찬 오만한 빛으로 번뜩였다. 이게 무슨 꼴인가? 그는 생각했다. 만일 그가 나와 싸워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면 나도 뭔가 행동을 취하고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저렇게 유약하고 비겁해서야. 그는 나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어. 난 사기꾼 따위가 되고 싶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는 되고 싶지 않아.
브레자 집의 정원에서 안나와 이야기를 나눈 이후 브론스키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기고 오직 그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안나의 연약함에 굴복하고 말았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달게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는 그때같이 그들의 관계가 언젠가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그의 야심찬 계획은 다시 뒤로 태각하고 말았다. 그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정해진 일정한 활동 범위에서 벗어난 것을 느끼며 자신의 감정에 자기를 전적으로 내맡겨버렸다. 그러자 이러한 감정은 그를 그녀에게로 더욱더 강하게 올감했다. 아직 현관에 있던 그의 귀에 멀어져가는 그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녀가 그를 기다리며 귀를 기울이다가 지금 막 응접실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싫어. 그녀는 그를 보자 소리쳤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기가 무섭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싫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 일이 훨씬 더 빨리 닥치고 말 거예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요? 난 괴로운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아니야, 그만둘래요. 난 당신과 싸울 수 없어요. 당신도 어쩔 수 없었겠죠. 아니,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그녀는 두 손을 그의 어깨에 얹고는 깊고 환희에 찬, 그러면서도 뭔가를 알아내려는 듯 예리한 시선으로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보지 못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그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를 만날 때면 늘 그렇듯이 그녀는 자기가 상상한 그의 모습과 있는 그대로의 그의 모습을 하나로 융합했다. 네, 이 안나와 브론스키는 이제 사랑의 열병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외출을 할 수 없는 안나는 브론스키에게 남편이 10시까지는 들어오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얼른 우리 집에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브론스키는 악몽을 꾸게 되는데 그 악몽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지몽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에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느끼고 이제 우리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 하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브론스키는 당연히 마음이 변하겠죠. 젊은 남자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안나와의 사랑이 그 당시의 열병이었는데 열병이라는 건 또다시 낫고 또 한 번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나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건 3부의 마지막인데요. 그리고 안나의 아이는 남편이 키우게 됩니다. 제가 짧게 그 스토리만 얘기를 드리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읽지 않으시고 들으신 분들은 이게 뭐 사랑과 전쟁인가? 러시아판 사랑과 전쟁 불륜인가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그랬다면 글을 쓰지는 않았겠지요. 그 시골의사 박형철 선생님께서 칼럼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성과 본성의 치열한 싸움이다. 내 인생의 책이다. 거기에 나오는 우화를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바로 전갈과 개구리에 대한 우화입니다. 전갈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헤엄을 칠 재간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강가에 있는 개구리한테 부탁을 한다. 개구리야, 혹시 내 등에 나를 태워서 강을 건너줄 수 있겠니? 개구리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다. 너는 나만 보면 독침을 찔러 죽이는데 너라면 등에 태우겠느냐? 이에 전갈이 이렇게 말한다. 내 등을 타고 강을 건너는데
너를 죽이면 나도 물에 빠져 죽지 않냐. 그러니까 개구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등에 전갈을 태우고 강을 건넌다. 그런데 중간에 전갈이 독침을 놔서 개구리는 찔러 죽인다. 죽어가던 개구리가 묻는다. 도대체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 전갈이 하는 말이 그것이 나의 본성이다. 뭔가 자기조차 통제할 수 없는 것, 그 윤리와 도덕,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이성과 본성의 치열한 투쟁, 그 속에서 안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본성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사회 시스템 안에서는 파멸을 맞기는 하지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또 큰 인생에서 질문을 던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는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글을 많이 썼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오늘 저희가 만나본 책은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였습니다. 얼마 전에 원주에 가서 우리나라 최고의 오칠 장인인 전용복 교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면바지에는 염료가 튀어서요, 아주 알록달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손가락은 오칠 때문에 까맣게 물들어 있었어요.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다, 가난하다라고 하는데, 교수님은 이런 바지를 입고 동네를 걸어도 내 자신이 창피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충실히 살았고 열심히 살았다는 훈장 같은 거겠지요. 그래서 남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당당한가, 내 삶이 어떠한가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를 읽으니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를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고 저일 겁니다. 지금 어디서든 웃으면서 만나요. 두리번 둘러봐도 끝없는 바닥이 비교한